여러분. 두 번째 강의는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는 아이의 5가지 사회적 대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던 게 처음에 이 강의 제안, 이제 컨텐츠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되게 동네에서 친한 엄마랑 어떤 그 집 아이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기였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반에, 굉장히 개구진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개구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모든 아이들을 다 건드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이 아이를, 그 동네 그 친구 엄마 아이를 더 많이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순하고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선량하고, 막 이런 애기인데, 너무 타깃이 돼서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그냥 너 같이 욕해라. 너도 같이 때려라. 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친구한테 하지 말라. 뭐 기분 나쁘다. 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조언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해독도 안 되다 보니까 같이 때리고 싸우는 쪽으로 이제 조언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와, 이런 상황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의 이제 사회적인 대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컨텐츠예요. 자, 요거는 이제 사회성에 대한 상담들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되게 가슴 아파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지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아이 키우실 때, 뭐, 이 앞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처 안 주면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막 주도성, 자율성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이가 막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 많이 주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 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최대한 막으려고 했었던 거, 뭔가 갑작스럽게 다짜고짜 맥락 없이 오는 화라던가, 막 아이를 통제하는 거라던가 이렇게 뭔가 엄마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밖에서 다 받고 와요. 그쵸? 이 또래 관계 약간 정글 같은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상대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조금 함부로 대했을 때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던가 그런 순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혼자 그걸 꾹꾹 참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거나 정말 보았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막막해하고 힘들어하죠. 내가 내 아이를 굉장히 따뜻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걸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고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손 닿지 않는 곳에서 아이가 혼자 버텨야 하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이런 순간에 우리 아이가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이들을 좀 잘 관찰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집에서 이렇게 놀 때 한번 이렇게 지켜봐 주세요. 예, 노는 거 보다 보면은 여러분 그 장난감이 생각보다 참 조작이 되게 안 되는 장난감들이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도미노도 그렇고. 아, 저는 최근에 저희 아들이 큐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 되게 어렵던데요? 그쵸?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되게 스트레스를 좀 받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변신 로봇 여기서 이제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보수로 끝나는 그 장난감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막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서 나오는데 그게 아이들이 막 처음부터 조작하기엔 되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인형 옷 같은 거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 놀잇감들을 아이들이 갖고 놀 때 보면은 생각보다 조작하는 게 좀 쉽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약간 이제 어려워하는 놀잇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반응하나, 잘 갖고 노나,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안에서 또래 관계에 대한 팁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문제 해결력 점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5점 만점에 이제 5점 만점으로 듣고선 주게 되는데, 이렇게 뭔가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조작이 어려운 이런 장난감들을 아이들이 갖고 놀면서
만약에 어, 놀잇감을 만약에 갖고 놀다 잘 안 돼요. 뭐 도미노가 쓰러졌어요. 아니면 블럭을 쌓고 있는데 블럭이 막 무너졌어요. 그리고 옷이 잘 안 입혀져요. 뭐 조작 잘 안 돼요. 이랬을 때 아이가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를 아이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3점 평균, 그러니까 5점 만점에 3점 평균점을 줘요. 이 정도 나오나요? 아이들. 이 정도 나오면은 돼요. 그리고 만약 그 이상으로 아이들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5점 만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코로나 지나오면서 너무 아이들한테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뭔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 보자마자 바로 포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안 되면 바로 엄마 이거 잘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말고 그냥 다른 장난감으로 바로 전화를 시킨다던가. 그리고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면 키우는 거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의 불편함을 훨씬 더 민감하게 캐치를 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 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대충 엄마 아빠가 대충 파악이 돼요. 아, 요거 갖고 놀다 짜증 낼 텐데 이렇게 파악이 되면 짜증을 내기 전에 엄마 아빠 미리 조작을 해서 좀 해결을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코로나 이후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요렇게 뭔가 장난감을 가지고 조작을 하다 잘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 아이가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친구들도 뭐 가끔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항상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결해야 되는 환경에 노출이 되는데 가정은 거의 1대1 케어잖아요. 밀착 케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해소가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환경인 거고, 그런 환경에서 꽤 오랫동안 이제 머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아이들이 뭔가 잘 안 될 때 고군분투하는 비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해결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문제 해결력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얘가 문제를 해결했네, 안 했네, 이걸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실패를 했었어도, 도미노가 계속 무너지고 결국에 완성 못했어도, 블럭을 원하는 크기로, 원하는 모양으로 쌓지 못했어도, 인형 옷을 결국에 못 입혔어도, 큐브를 만들다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아이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횟수가 많다면 얘는 문제 해결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 해결력 점수는 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점수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이든 그게 학습이든 운동이든 뭐든 하다 보면은 숙달이 되거든요. 하다 보면 능숙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해결력 점수를 주는 것 자체가 얘가 결국에는 뭔가 잘 안 됐을 때 고군분투하는 아이라면 지금 당장을 못 해내더라도 언젠가는 해낼 가능성이 높은 아이다라는 맥락에서 가능성으로 점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때요? 뭐가 잘 안 되면 좀 고군분투하나요? 자, 만약에 이 아이가 어, 지금 나타나는 이 놀이 안에서의 이 모습들 있잖아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어떤 문제 상황에, 내가 뭐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정감 있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이 그대로 학습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문제 해결력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라면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하든, 짝대기를 그어가지고 연산을 하든, 모르겠으면 다시 보든, 아니면 앞에 있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선 보든, 뭐 비슷한 문제 찾아가지고 풀어보고 모든 방법을 찾아서 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 해결력이 떨어져요? 그럼 나 이거 안 배웠는데요? 나 이거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이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거예요. 전자의 아이가 1년, 2년을 봤을 때 더 학습을 잘 해낼 것인가, 후자의 아이가 잘 해낼 것인가. 당연히 여러 번 고군분투하는 아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해낼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는 고군분투하지 않고도 쉽게 아이가 습득할 수 있도록 숙달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괴롭혀요.
그렇게 했을 때 엄마 친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괴롭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실 까요 만약에 문제 해결력이 높은 친구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고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면서 이제 고군분투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아닌 친구라면 아닌 부모라면 그냥 걔랑 놀지 마. 걔 피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손절에 대해서 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 손절이 만약에 이제 고군분투의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손절을 했다. 그러면 저 인정.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어제 나 좀 기분 나쁘게 했어 하면서 무조건 거리를 둔다. 그럼 이제 관계 강박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나한테 상처를 줄 것 같은 친구들 다 멀리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행복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관계에서 문제 해결력이 있는 아이로 성장을 시키는 걸 우리가 양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아 주셔야 여러분 사실 밖에 나가면 어떤 아이를 만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겠다. 이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5가지 이제 스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무례한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그런 친구들의 무례를 조절을 시켜본 아이들. 그러니까 대응을 해봤던 아이들. 그래서 성공했던 아이들의 이런 스킬들을 좀 수집을 했고, 사실 교과서에서 보면 이런 일들을 많잖아요. 사실 그쵸? 친구들이 막 우리 아이 할 때 명령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쵸? 이런 일은 많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알면서도 조언을 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통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 통하는 아이들의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어, 관찰을 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했는지를 관찰해서 거기서 이제 공통점을 뽑아낸 게 여기는 5가지 소셜 스킬입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을 좀 함부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휘둘리지 않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소셜 스킬이 뭐냐면, 우선 그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되게 분명하게 전하는 게 가능해요. 보면 아이들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친구가 나를 괴롭혀도, 친구가 나한테 명령을 해도 나는 쟤랑 놀고 싶어. 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했던 행동이 무례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개념이 있게 된다. 그럼 이제 대응을 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 게 나는 너가 지금 내 영역을, 그러니까 선 넘은 거죠. 난 지금 되게 불편해. 하지 마. 기분 나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명확한이에요. 아이들 말할 때 싫다고 얘기해, 하기 싫다고 얘기해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부담을 확 느끼는 얼굴로 눈도 못 마주치고 나 그런 거 싫어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뭐 싫은 거 모르고선 괴롭힌 건가요? 알면서 다 괴롭힌 거잖아요. 근데 별로 내가 이렇게 괴롭힌다고 해도 본인한테 타격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되게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려면 우리가 아이한테 명확하게 입장 전달해라. 뭐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목에 힘 딱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아이들 머릿속으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는 머리에 있는 정보들은 감정에 압도당하면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딱 굳어버리거든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놀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지금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다 알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식탁 밑에 들어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뭐, 다 알잖아요. 근데
막상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 되게 우왕좌왕을 해요. 실제로 예전에 포항에서도 이제 지진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헤드부탁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감정이 압도되면 몸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나타났던 반응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 봤자 머릿속으로만 저장이 되는 거지 그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몸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나한테 센 친구, 나한테 함부로 하는 친구한테 대응했을 때 나왔었던 그 행동 패턴들 있잖아요. 말을 더듬는다던가, 눈을 못 마주친다던가, 피한다던가 그런 행동 패턴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게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연습을. 아까 첫째 시간에 그랬죠. 엄마가 아주 좋기만 하면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엄마 안에서 잘했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는 화를 내는 사람들한테 입장 전달을 하지 못했던 게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인 거죠. 시뮬레이션 하거나 아이가 진짜 입에 딱 붙어가지고 툭 치면 탁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나 그거 불편해 이거를 엄마랑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들은 집에서 아이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은 있어요. 개구쟁이 아빠들 보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장난치는 아빠들도 있고, 형제들 중에서도 보면은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 형아 누나 장난감 만지는 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다 쓰는 거예요. 엄마가 별것도 아닌 걸로 화내는 엄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가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본 연습들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몸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대상만 바뀌는 거라 되게 자연스럽게 명확한 입장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 보면 울고 짜증내고 뭐 화내고 막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건 다 그런 거잖아요.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리고 막 그쵸? 그게 이 아이의 생애 초기 영유아기에는 필요해요. 얘가 자기네들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막막하면 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감정을 이해시키고 인식시킨다는 개념에서 감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제 36개월 좀 지나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단계로 넘어가 줘야 돼요. 근데 그 단계를 엄마 아빠가 안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늘 헤아려주고 늘 알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고 뭐가 불편한지를 피력해본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태도는 아이가 막 짜증내고 올 때는 네가 이거 먹고 싶어도 속상했구나. 네가 이거 갖고 싶은데 못 갖고 놀아서 속상했구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36개월 이전에 끝내시고 그 이후에는 엄마는 너무 궁금해. 네가 뭐 때문에 속상한지 알아도 궁금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아니 내가 엄마한테 이걸 부탁했는데 엄마가 이걸 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나 화났어. 이런 말들이 엄마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밖에 나가서 똑같이 친구한테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가셨나요? 네. 자, 그럼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 입장에서 내가 울면 엄마가 내 마음을 헤아려줘가 아니라 내가 뭐가 불편한지 피력하면 우리 엄마는 미안해하고 그때 내 마음 헤아려줘로 조금 패턴을 바꿔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만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상대한테 나 불편해 라고 했는데 그게 뭐 내가 그만하면 맞을 건데 막 이렇게 장난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길을 잃어. 엄마, 쟤한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 해결력은 1.0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올려줘야 되려면 친구들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괴롭힐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방법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많이 쓰는 방법들이 최후 통첩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가 계속 내가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내가 계속 유지를 하면 이제 너가 불편해질 거야. 너한테 불리해질 거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피력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만났던 어떤 어머님이 있어요. 두 어머님인데 두 분이 되게 친해요. 친한데 이제 A랑 B라고 할게요. 이제 두 분한테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동갑이에요. 근데 이 두 자녀, 동갑인 이 두 자녀가
맨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게 뭐냐면 되게 일방적으로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한테 함부로 명령을 항상 하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눈에 거슬리면 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말을 듣도록 하는 거죠. 식당에 가면 의자조차도 야, 너 거기 앉지 마, 여기 앉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와 B는 고민인 거야. 엄마끼리는 너무 친한데, 엄마끼리는 너무 소중한 관계인데, 자녀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나면 안 되나,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게 최후통첩이었어요. 항상 당하는 그 B라는 아이한테 A한테 너 자꾸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면 나 이제 더 이상 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최후통첩은 상대가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라고 했었잖아요. 너 계속 나를 괴롭히면 난 이제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시켰는데 정말 그 아이가 B란 아이가 A라는 아이한테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자꾸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면 나 너랑 놀지 않을 거야. 근데 안 먹힌 거죠. A가 비웃은 거죠. 지금까지 내가 우습게 봤던 B가, 내가 함부로 했던 B가 자기한테 안 놀아준대. 이제 뭐 A 입장에서는 웃긴 거죠? 무시한 거예요. 계속 이제 그 명령하고 또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정말 B가 그다음부터 놀이터에 가지 않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A 엄마는 이제 A가 더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이제 안 만들어주고 집에서 있게 했고, B는 반면에 그동안에 안 만난 동안에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됐고, 그러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A는 아쉬운 입장이죠. 왜냐면 항상 B랑 놀았었는데 내 말 잘 듣는 애였는데 얘랑 못 놀고 얘랑 못 노니까 같이 이제 엄마는 집에서만 얘기하고 놀이터도 안 데리고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오랜만에 이제 A랑 B랑 만났는데 A가 B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물로 봤던 아이였는데 체육 통첩하고 내가 여기야 넘어오지 마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 선을 넘어왔을 때 실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를 계속 괴롭히는 친구한테 너가 나를 계속 괴롭히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거야를 실행했던 아이들한테 나왔던 공통점이 상대가 어려워하더라. 어, 그래서 경계가 없고 함부로 넘어가도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상대가 이제 조심하더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좀 수월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빠한테 쓰게 해주세요. 아빠가 나 계속 괴롭히면 나는 아빠랑 더 이상 놀아주지 않을 거야. 동생한테도 너 자꾸 만지지 말라. 이거 내 소중한 거 자꾸 만지면 더 이상은 너는 내 방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써봐야 밖에서 써요.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다 안 통하면 그때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가 지금 내가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하고,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TV 안 보여준다. 이렇게 해도 애들이 귀등으로 듣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하물며 동갑인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른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떻게 해요, 그거, 그쵸? 그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되게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런 거 니네들끼리 해결해라고 얘기를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듣는 그 민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근데 선생님 아이들이 민원 처리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제 업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소소한 민원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가 적절한 도움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썼었는데, 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민원을 잘 들어주지 않을까를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했던 말들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선생님, 얘가 금 넘어왔어요. 선생님, 얘 책 안 펴요. 선생님, 얘가 하지 말라는데 계속 장난쳐요. 선생님, 내가 이거 싫다고 하는데 싫은 건 계속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 요청이 아니라 대부분 뭐 고자질인 거예요. 제 친구의 잘못된 점들을 얘기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되는 거죠. 나는 혼낼 생각 없어가 되면 아이한테 그냥 토스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정말로 요청을 할 때는 항상 필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걸 이제 피력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선생님 얘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아니면 나를 때려서 내가 그거 나 싫어한다고도 얘기를 했고 때리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고 때릴 때마다 좀 너가 계속 때리면 안 논다는 얘기도 했고 다 해봤는데 선생님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도와주세요가 되면 선생님들이 귀를 기울여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얘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도 안 돼서 나한테 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조력이 필요할 때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이제 보면 아이들 엄마 되게 많이 찾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 괴롭혀. 엄마, 동생이 내 거 뺏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다 민원을 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조차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아요? 네, 요럴 때 알려주면 돼요. 엄마, 아빠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도움을 주는 순간은 그냥 엄마,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할 때가 아니다. 네가 상대한테, 엄마, 아빠한테, 동생한테 불편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엄마한테 얘기할 거라는 것도 피력을 하고 그랬는데도 너의 말을 무시를 한다면 그때 얘기해라. 그럼 그때 도와줄게가 된다면 엄마를 쉽게 찾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부모님을 찾는 식으로 갈 거고 부모님을 찾을 때도 엄마,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엄마를 설득하는 언어들이 나오겠죠. 엄마 해본다고 했는데 잘 안 돼. 라는 이제 피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거를 만들어서 사회에 나가게 해주신다면 아이의 무례로부터, 친구의 무례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여유로운 무시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혼을 한 가정의 아이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데, 유책 배우자인데 남편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넙죽 엎드려서 빌어도 모자를 파네. 소송에서 유리해지려고 온갖 거짓말과 뭐 그런 걸로 자기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엄마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정신없이 그냥 감당을 했지만 소송이 다 끝나고 가정이 이제 안정이 되고 나니까 그때 들었던 말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보고선 어떻게 복수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 가르쳐 드렸던 방법이 뭐냐면 어머니 되게 행복한 순간들을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 공개로 푸시라고. 남편이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되게 행복한 모습만 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약 올려보세요. 라는 거죠. 진짜 저는 농담처럼 말했는데 엄마 진짜 하신 거예요. 정말 하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너무 편안한 표정으로 오셨어요. 좋은 일 있냐고 했더니 이제 그 계정 자체는 그냥 내가 힘든 순간마다 이렇게 그 힐링하기 위해서 올렸었던 그런 막 꽃사진 카페, 막 멋진 카페, 우리 아이가 막 활짝 웃는 사진 그런 게 있는 계정이었는데 그 스토리에 남편의 아이디가 찍힌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나는 행복하게 전혀 어떤 타격도 없이 입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된 거라 뭔가 복수를 한 기분이 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떤 타격을 주더라도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행복한다. 이거죠. 이건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무시를 하라고 할 때도 그냥 가르치잖아요. 무시하라. 친구들이 계속 놀리면 무시해. 야, 친구가 계속 괴롭히면 그때부터 무시해라고 해서 하잖아요. 애들이 무시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을 듣고 대답을 안 하는 걸 무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시를 할 때는 여유로운 무시. 어. 무시를 할 때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을 해.
아니면 친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네가 제일 재밌었던 TV 프로그램이나 재밌었던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해.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상담실에서도 그렇게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제가, 야, 이거 봐라. 이거 나만 가질 거다. 너 안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놀리면 그런 저를 무시하도록. 다른 선생님하고, 선생님 근데 이 게임 방법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면서 다른 게임 얘기를 하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상대가, 내가 얘를 이렇게 놀리고 얘를 괴롭혀도 얘는 흐트러지지 않고 그냥 자기의 즐거움을 유지를 하고 있네를 보여주는 게 상대한테 상대가 느끼는 최고의 약오름이고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서 이제 여유로운 무시로 접근을 하죠. 아이들한테 무시를 할 때 그냥 무시해라 라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그 무시하는 순간에 친구의 놀림, 친구의 괴롭힘이 아닌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거로 이 관심사를 전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세팅을 해주세요. 어, 저는 그때는 이제 뭐 신기한 장난감 같은 거,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비할 때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아이가 잘 활용하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그런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제공해 줄 때도 있고, 그 친구의 괴롭힘을 그냥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게 나아요. 되게 뭔가 재밌는 거 하는 그렇게 뭔가 자기가 즐거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셀프 예방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모니터링 교사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 보호가 필요한 친구를 위해서 1대1로 제가 가서 이 친구를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대학교 때였는데, 그 반에 어마어마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모두를 그냥 다 때리고 다니고, 모두랑 트러블이 있고, 애들이 그냥 다 얘한테 맞고 살아, 그냥. 근데 정말 특이한 애가 한 명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얘한테 맞지 않는 아이가 있는 거야. 항상 안전한 아이. 그러니까 이제 쟤는 얘가 신기한 거예요. 얘는 왜 맞지 않고 항상 얘는 안전할까? 이제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비밀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얘는 쉬는 시간에도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수업 시간이 아닐 때는 이제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때가 있잖아요. 뭐 산책이라던가 뭐 자유놀이 시간이라던가 항상 선생님 곁에서 머물더라고요. 얘는 셀프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선생님 곁이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전혀 맞질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기똥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현장에 나오고 임상 장면에서 이제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냥 웃으면서 봤던 방법이 일종의 이제 소셜 스킬이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으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 친구랑 놀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으면서도 그 친구 옆에 붙어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로 셀프 예방들을 많이 이제 가르쳐 줘요. 이 친구와 엮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처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이제 문제 결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엮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너의 능력이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 요게 아이들 보면 이제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친구들의 관계에서 봤을 때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휘말리지 않는 친구들, 어떤 무례를 잘 견디지 않는 친구들을 이제 관찰해 보면 하나만 나와서 성공한 케이스는 없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싫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그 싫다는 얘기를 듣고 수그러드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무례함에 잘 휘둘리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안전할지에 대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봤을 때는
5점 만점에 최소한 이제 3점 중간 점수가 이상이 되려면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의 자기 나름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왔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이제 무례함에, 친구의 무례함에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제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 것들은 보통 보면 부모님들 개입하는 거 보잖아요. 유치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반을 좀 다른 반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애들을 떼어놓는다던가 아니 그것조차도 이게 수용이 되지 않으면 옮긴다던가 뭐 이런 대응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피하는 대응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 아이한테 유익할까? 다른 곳에 가면 이런 친구들이 없는 거야.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내력과 외력으로 접근하면 돼요. 친구들은 외력이에요. 어, 태풍, 지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외력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태풍이나 지진에서 어떤 건물이 잘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진 설계가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태풍이 못 몰아치도록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노심초사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런 거에, 이런 외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내력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5가지 방법. 아이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을 해볼 수 있도록 고군분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봐 라고 가르쳐 주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몸에 익혀서 나가야 써요.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내 품 안에서 내력을 좀 키워주셔서 아이가 엄마가 화를 내거나 아빠가 너무 장난을 치거나 동생이 너무 무례할 때 그거에 대해서 혼자 울고 참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스킬들을 먼저 써볼 수 있도록 장을 조금 열어주신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유연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도 얘가 어디 가서든 치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테니까 훨씬 좀 안정감 있게 육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1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퍼펙트한 환경이 아니라 굿 이너프. 난 이게 발음하는 게 너무 힘들어. 충분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는 질문들 한번 볼게요. 네. 아까 이제 이전 시간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이 주제에 있는 거랑 관련된 거 얘기할게요. 형제끼리 싸움이 나서 혼날 때 화가 나고, 누구 편은 들어줄 수가 없고, 참아야 하는 첫째가 딱하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중지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화는 나고,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엄마가 화가 났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가 난 상태는 감정이 압도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사고체계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너무 나 있다. 그리고 우선 본인 감정을 이제 추스리는 것부터 해주시고 추스려지면 그다음부터는 여기에 있는 상황, 이제 사회적 상황하고 비슷해져요. 형제끼리 싸움 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 싸움이 되게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보통 소유권으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소유권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소유권 갈등 중에서도 뺏는 놈은 계속 뺏고 뺏기는 놈은 계속 뺏는 뺏기는 뭐 이런 양상들이 나와요. 그럼 보일 거예요. 그럼 뺏는 친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상대한테 부탁하고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뺏기는 친구한테 필요한 건 여기서 이제 명확한 자기 입장 전달하는 거. 내가 빌려줄지 말지, 내가 이게 불편한지 아닌지, 이걸 이제 연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화가 나지 않는 순간, 얘네들이 싸우지 않는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정리가 한번 되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첫째는 주로 뺏기고, 그러니까 우리 첫째한테 필요한 거는 명확하게 그 동생한테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해. 그리고 둘째는 아무 생각 없이 갖고 가는 아이니까 우선 소유권.
아무 생각 없이 남의 걸 갖고 간다는 건 그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 다 같이 놀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형아 거는 빨간색 스티커, 동생 거는 뭐 파란색 스티커, 동동의 것은 노란색 스티커. 그리고 각자의 스티커는 무조건 자기 소유고, 공동의 스티커는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고, 먼저 집는 사람이 뭐 20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상대한테 이제 권리가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규칙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규칙 하에서 부탁할 사람은 부탁 제대로 했는지, 거절할 사람은 제대로 거절했는지, 그리고 각자한테 필요한 그 스킬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면 딱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 너는 먼저 동생한테 갖고 놀고 싶으면 부탁하고, 야, 너는 동생이 갖고 가는 게 싫으면 울거나 엄마를 찾지 말고 먼저 동생한테 이건 내가 아끼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옳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대입할 수 있도록 각자 필요한 포인트의 대처들을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5세가 돼서 기관에 처음 가거나 이러고 그러면 36개월 좀 지나서 간 거죠. 요즘에 나이가 두 개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애들끼리 말로는 윤석열 나이와 뭐 한국 나이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5세면은 어느 나이로? 그냥 한국 나이로 생각해볼게요.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유치원 가기 싫고 자유놀이 싫다고. 친구가. 네. 그러면 내가 무서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도 하고 도움 요청해보는데 선생님 무슨 요청해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래도 무섭다네요. 자, 그래도 무섭다네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상처를 쉽게 받는 아이, 겁이 많는 아이. 요런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처에 있어요. 어, 내가 무서운 이야기들 누군가 했을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상대가 그만둬. 내가 뭐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면 상대가 그만둬.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으면 상대가 무서운 얘기해도 상관없어. 내가 싫다고 얘기하면은 그만두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 체계가 흘러가요. 이게 정서적인 안정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처가 중요한 게 이 아이가 내가 불편한 상태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싫어, 불편해라고 했는데 안 먹혀.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이런 식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친구들은 상대가 멈추더라도 계속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또 다시 나타날 줄 모르는 거고, 다시 나타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무섭다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플랜 A, B, C를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만약에 봤을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나 그거 싫어해. 멈춰줘 라고 얘기하는 거 플랜 A. 그런데도 친구가 계속 플레이를 하면 너 계속 나 이거 무서운데 계속 플레이하면 나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거 친구 통첩 플랜 B. 만약에 계속 플레이를 하면 선생님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플랜 C 이런 식으로 플랜들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줘서 내가 이게 플레이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 인상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안정감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 아이는 저희 아이와 노는 걸 좋아하고 요리 시간에 자기하고만 네.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랑 놀고 싶으면 지금 그 친구 같잖아요. 무서운 이야기 하는 친구. 그쵸? 무서운 이야기 하는 그 친구가 우리 아이랑 계속 놀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하고만 놀자고 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그 친구는 무서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우리 아이랑 놀고 싶으면. 그 최후통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너 그거 무슨 얘기하면은 같이 안 놀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그 친구랑 놀기가 싫어요. 다른 맥락인 거죠. 나는 다른 친구랑도 놀고 싶은데 이 친구가 나한테 너무, 너무, 집착을 해.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는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다른 친구랑 어울릴 기회 자체가 이제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친구랑 놀고 싶다라는 걸 명확하게 피력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친구한테 배려하면서 거절하는 게 가능한지를 한번 봐주세요. 어, 내가 얘랑 놀고 그 다음에 너랑 놀 거야, 너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뭔가 친구한테 나 너랑 안 놀 거야가 아니라 이 친구를 좀 달래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10을 원하는데 나는 너한테 어,
그러니까 3을 줄 거야. 7은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이거를 이제 피력할 수 있는 아이인지, 그게 안 된다면 가정에서 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끝까지 해내는 편이고 고군분투할 때마다 잘 안 되거나 짜증 안 될 때 짜증이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옆에서 격려하고는 도움을 주다가 같이 화를 내버리고 그렇게 되죠. 그때는 그럴 거면 하지 마. 자, 엄마들 우리 어머님들의 유행어죠. 그렇죠? 이걸 해야 어른이 되죠, 우리가. 그럴 거면 하지 마라고 하고서 끝이 나버린대요. 문제 해결력을 낮춰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공감해요. 뭐죠? 결국 문제 해결력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우선 공감은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을 발달로 보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상황. 이제 불편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감정 조절이에요. 불편한 거로 우리가 노출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무서워, 두려워,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우리를 압도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뜻대로 안 돼. 장난감이. 짜증이 나요. 감정이 막 활성화돼요. 그럼 감정 조절이 먼저예요. 너 놀잇감 잠깐 빼고 너무 짜증내면 네가 진정해서 다시 시작할 준비 되면 그때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럼 엄마 그때 도와줄게. 뭐 같이 할게. 라고 해서 얘가 장난감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기가 감정을 추스리고 엄마 한번 해볼게가 될 수 있으면 돼요.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짜증이 확 올라왔을 때 내가 짜증 올라오면 이 장난감에서 물리적으로 장난감이 치워주고 내가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스스로 추스리는 시간들이 이제 다시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반복이 되다 보면은 숙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감정을 조절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오는 반응이 안 돼요. 그러면 한숨 쉬고 이제 한번 이렇게 기를 이렇게 모으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계단이 3단이라면 1단인 조절의 계단은 넘어왔네. 자, 2단으로 가자가 되는 거예요. 자, 2단은 뭐냐면 협력이에요. 자, 이럴 때 엄마가,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럴 때 어떻게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엄마가 외부에서 가이드를 해줄 때 그 귀에 들어오고 알았어, 예스 하고 따를 수 있는 걸 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협력을 이제 50%로 두는데 부모님이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50% 정도 따르면 얘가 뭔가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혼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오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기가 뭔가 다시 시도를 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금방 한숨을 쉬고,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두 번째 계단이 올라온 거예요. 자, 마지막은 문제 해결력이라고 했죠. 자, 이제 감정 추스리고 내가 뭔가를 이제 시도를 하는 상태에서 이거 안 되네, 저거 해볼까, 저거 안 되네, 요거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여주려면, 얘는 이 두 가지 단계를 다 올라와야 되고, 다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고군분투의 과정 빼고 우선 진정시키는 것부터 단계별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남매끼리 최후 통첩은 어떤 것이 될까요? 누나가 동생 것을 빼앗아가서 주지 않는다거나 하지 말라는 거 계속 얘기했는데 행동 수정이 안 될 때 어떻게 중재하면 좋을까요? 말 안 들으니 결국 화내면 말 듣는 것으로 돼버리는 이 패턴이 돼버리는 거죠. 저랑 같은데 저희 집은 애들이 5살 터울이거든요. 안 싸울 것 같죠. 5살 터울도 싸우더라고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이제 본인은 귀엽다는 이유예요. 장난을 쳐요, 둘째. 그럼 둘째는 막 타르르 짜증을 내요. 그럼 첫째는 그게 또 재밌어. 그러면은 이제 계속 저한테 오는 민원이 그거죠. 엄마 누나가 날 괴롭혀. 엄마 누나가 나 하지 말라는데 계속 괴롭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한테 줬던 미션은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도움 요청을 가르쳐 줬어요. 엄마는 그냥은 안 도와준다. 누나한테 나 이걸 하는 거 불편해 라는 얘기를 하고 누나 계속 나 괴롭히면 나 이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도록 이걸 워딩 자체를 연습을 시켜놨어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저를 안 찾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우선 1차적으로 예전 같으면 싫어 하지마 해서 끝났던 게 누나 나 불편해라는 대응으로 나왔죠. 그리고 누나가 여기서도 물론 괴롭혀요. 우리 장난꾸러기 첫째 딸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누나 계속 괴롭히면 나 엄마한테 얘기할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첫째 딸은 아는 거예요. 우리 이 계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엄마가 등판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첫째는 둘째의 말에 조절을 하는, 조심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보면은 남매들끼리 싸울 때 당하는 입장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둘째가 누나가 동생 것을 빼앗아 가서니까 이제 동생이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죠. 누나한테 이거 내 거야. 내 거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마. 라는 말, 워딩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누나가 돌려주지 않으면 누나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나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거야. 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등판을 해주시면 훨씬 엄마를 찾는 게 좀 덜해질 거예요. 네, 잠깐만 볼게요. 물놀이님이 저희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잘 안 되면 바로 짜증을 내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푸푸님이 말했던 것처럼 뭐가 잘 안 되면 짜증부터 확 내는 경우에.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단계에서 이 친구는 고군분투하는 문제 해결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간 거예요. 감정 조절. 1단계 조절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거니까 짜증을 내면 네가 짜증 내지 않고 놀 준비가 되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라고 하고 당장 잠깐 이렇게 치워놓으시고 그 앞에서 아이가 스스로 진정해서 엄마 진정됐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회를 줄까요? 동생이 괴롭힐 때 하지마 말하고 시켜보면 될까요? 5살 첫째 아이가 발달이 느려 언어치료, 놀이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동생한테 더 당하고 똑바로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죽겠어요. 그쵸? 뭐, 발달이 조금 느리다. 발달이 느릴 때에 나타난 또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언어로 치고 빠지는 게 안 되는 것도 어려움인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다. 뭐 얘가 지금 나한테 괴롭히는 건 아니고 그냥 부탁하는 상황이다. 뭐 어떤 이게 맥락이나 상황을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대응들이 그러니까 좀 어색한 대응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동생의 괴롭힘은 당장은 괴롭죠. 힘들죠. 힘들지만 되게 좋은 연습의 기회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괴롭힐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다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거죠. 만약에 괴롭히면 누나 불편해, 언니 불편해,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친구한테 통할 수 있는 어조와 눈빛과 그런 스탠스를 조금 연습을 시켜서 동생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엄마가 널 도와줄게. 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얘한테는 되게 좋은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고, 이제 동생이 그렇다고 하면 또 이제 막무가내죠. 너 이렇다, 누나가, 언니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듣겠어요. 동생 내 얘기들을. 3살이 완전 애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정리해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연습을 시켜주시면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화용 언어가 나중엔 되게 발목을 잡거든요. 어딘가에 가서 쓸 수 있는 언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화용 언어 발달시키는데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친구끼리는 그렇지만 가족끼리는 또 해당되겠죠. 사촌지, 그럼요. 사촌지간, 형제지간이 좋은 게 뭐냐면 둘 다 엄마 아빠가 상황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친구한테 사과하라고 했을 때, 친구를 사과를 시켜줄 때, 만약에 남의 집에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사과 안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동생이, 우리 둘째가 사과 안 해. 그럼 엄마가 야, 사과는 해야지로 하면서 첫째로 하여금 자기 주장을 한 거에 대한 강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사촌지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가 개입해서 가르치기는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 자, 7살 아이 여아들이 무리를 짓기 시작하면서 같이 놀자면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봐라고 한다든지 이 친구도 이간질이 시작이 됐대요. 나는 딸하고 아들을 키우거든요. 첫째 딸, 둘째 아들인데 아들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악스럽다고 하죠. 우리 막 엄마들끼리 아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건 이제 어릴 때고. 조금 크면은, 요런 그 미세한, 그 섬세한 이런 감정들 사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 남자들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나오면은 둘이 같이 나왔다가 서로 말없이 이렇게 집에 같이 갔다가 서로 말없이 헤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여자애들처럼 그렇게 하면 속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얘가 삐지지 않을까 이런 게 없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아이들마다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대처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친구들 무리해서 현명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자친구 사이에서 현명하게 놀 수 있는 거 뭐 여자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 저감 만들고 잘 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첫째는 상대의 입장을 깊게 잘 헤아릴 수가 있는가.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의도로 무엇을 원하면서 놀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들이 있거든요.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왜곡해서 해석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만약에 울거나 속상하거나 짜증을 내면 얘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캐치가 빠르기 때문에 대응도 빨라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잘 읽고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눈치죠. 눈치인데 이 눈치를 어떻게 키워주느냐. 엄마 아빠 읽으면서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밖에 나가서 갑자기 다 아이한테 맞춰주다가 아이가 밖에 나가서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아빠가 얘기 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기다리고 엄마 아빠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눈치라는 게 발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내 아이를 즐겁게 해줄 거고 아이가 원하면 항상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고 이러면 이제 상황을 볼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눈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우선 이렇게 상황을 읽고 그 상황에서 이제 상대를 잘 헤아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얘는 살아남아요. 그 두 번째는 부당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부당하다라는 걸 상대한테 예의 있게 피력하는 게 가능하면 살아남아요. 네, 만약에 이제 후자 쪽이 안 된다. 그럼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마구 싸운다던가. 내가 조금만 손해본다 생각하면 다 앙칼지게 이제 나오니까 친구들을 불편하게 해서 이제 도태 당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참나버리는 거야. 대응이 안 되니까 참아버리면 이 관계 안에서 얘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대처하는 거를 이제 잘 놀게 하려면 필요한 말은 할 수 있도록 하되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에 대해서 얘기를 아이와 충분히 좀 많이 나눠보는 거. 그리고 그 상대가 어떤 의도로 너한테 이런 말을 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는 거. 요런 게 좀 가능해지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게 어렵다. 이런 상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친구 아이들끼리 이간질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힘들어. 그러면은 대처를 하려면 그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뭔지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부탁을 시킬 것인지 사과를 시킬 것인지가 이제 포인트가 잡히는데 요건 되게 애매하죠. 어떻게 대응할지는 상황을 모르니 파악이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파악을 하셔서 그 상황에 적절한 대응들을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필요해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볼게요. 6살 첫째와 3살, 셋째, 3살 더 어리네요. 싸워서 중재하면 첫째는 짜증내면 놀이 자체를 포기해요. 놀이 시간도 짧아지고 집중 시간도 짧아진데 더 길게 놀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랑 만약에 중재하다가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너 놀 준비 되면 다시 와라고 얘기하시고 셋째랑 완전 신나게 놀아주시면 돼요. 아이가 첫째가 같이 놀고 싶을 만큼 진짜 신나게 놀아주시면 어느 순간 이제 첫째가 이게 스물스물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까 짜증 냈었던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껴주는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네가 아까 동생한테 화냈던 건 사과를 하면 같이 놀아줄 거야. 네가 동생을 뺏었던 걸 동생한테 다시 갖고 놀아도 되는지 부탁하면 엄마가 우리 같이 놀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주시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